같은 사실 앞에서 법은 왜 다른 판단을 내리는가? 판결의 이유를 읽는 채널 반전 판결입니다. 판결문 마지막 단락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재판부가 이 단어를 선택했을 때 그 안에는 단순한 결론이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사실 하나였다. 이 범행은 계획된 것인가 아니면 터져나온 것인가? 그리고 그 경계 위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날 가방 안에 식칼을 넣고 집을 나섰다. 칼날 길이만 20cm가 넘는 것이었다. 그가 향한 곳은 오래 사귀었던 연인의 집이었다. 연락이 닿지 않았고 만남이 거부됐으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칼을 챙겼다면 그것은 준비였는가? 아니면 막연한 불안을 물건으로 옮겨 담은 것이었는가? 이 지점에서 판단은 선명하지 않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정서불안정성 인격을 주요 맥락으로 제시했다. 욕구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를 자제하는 기제가 약한 사람. 판결문도 이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런 성격 구조를 가졌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정과 수용은 다른 일이다. 재판부가 실제로 고민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인격의 취약함이 범행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가? 칼은 이미 가방 안에 있었다. 현관문 앞에서 나눈 대화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해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상태는 그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재판부의 시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오래 머문다. 충동이 계획의 외형을 빌렸는가? 아니면 계획이 충동처럼 위장되었는가?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다. 범행의 무게, 피해의 깊이, 그리고 피고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3명의 피해자를 마주했다. 생명을 잃은 사람, 목숨을 건졌지만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 그리고 존엄을 침해당한 뒤 다시 칼 앞에 선 사람. 피해의 형태가 달랐고 그만큼 판단의 무게도 달랐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재판부는 그 선을 어디서 그었는가? 양형 기준은 숫자로 범위를 제시하지만 최종 결론은 결국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불가피하다는 표현은 설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백에 가까운 무언가이기도 하다. 다른 선택지를 검토했고 그럼에도 이 결론 외에 남은 것이 없었다는. 이번 대본은 그 판단의 경로를 따라간다.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통과한 갈림길들을. 2011년 7월 30일 오전 8시 30분.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다. 피고인이 그 건물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방 안에는 이미 식칼이 들어있었다. 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33cm. 부엌에서 흔히 쓰는 형태의 것이었다. 판결문은 이 사실을 담담하게 기술한다. 칼을 미리 넣었다고. 피고인과 이모 씨는 약 4년간 연인으로 지냈다. 그리고 최근 헤어졌다. 헤어진 이후 이모 씨는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았고 만남도 거부했다. 피고인은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그는 가방을 챙겼고 그 아파트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른 것은 피고인이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이모 씨의 어머니 남모 씨, 당시 49살이었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모 씨와 어머니는 그를 다시 밖으로 내보냈다. 집 안에 들이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였다. 피고인은 현관문 밖에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모 씨에게 남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양산에 있는 이모가 더 좋은 남자를 소개해줬다. 더 이상 거치적거리게 하지 마라. 찾아오지도 마라. 판결문은 이 대화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난 직후 피고인은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 첫 번째 피해는 어머니에게 가해졌다. 왼쪽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뒤 피고인은 그녀를 거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목을 그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후 등을 한 번 더 찔렀다. 남모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경부자절창 및 흉복부자창으로 인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였다. 피고인은 멈추지 않았다. 안방에는 이모 씨의 남동생이 있었다. 당시 15살이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방으로 들어갔고 같은 칼로 배, 목, 등, 옆구리 등 10곳을 찔렀다.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비장 열상으로 인한 혈복강, 신장 손상, 췌장 열상,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비장, 좌측 신장, 췌장 일부가 절제됐다. 이모 씨는 화장실에 있었다. 피고인은 그곳까지 들어갔다. 판결문은 이후의 경위를 사실 기술 방식으로 이어간다. 이모 씨는 강간당했다. 피고인이 소지한 칼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 과정에서 남동생을 살려달라는 이모 씨의 말이 나왔고 피고인의 말도 기록에 남아있다. 판결문에 그대로 적힌 문장들이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은 이모 씨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 이모 씨는 복강 내 출혈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살아남았다. 이 모든 일이 하나의 아침에 벌어졌다. 오전 8시 30분 한 아파트의 현관 앞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어머니의 짧은 대답 이후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꺾였다. 판결문은 그 경위를 담담하게 나열하지만 그 나열 안에는 시간의 밀도가 담겨 있다. 피고인이 그 건물에 머문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는 한 가족의 생애 전체에 걸쳐 남았다. 이 재판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크게 다투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피고인의 진술과 현장 증거 사이에 결정적인 충돌은 없었다. 검시조서, 부검검증조서, 압수된 식칼,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진짜 싸움은 어디서 벌어졌는가? 양형이었다.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 그 선택지는 이론상 둘이었다.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재판부가 오래 머문 자리는 바로 그 경계였다. 검사 측은 이 범행의 성격을 명확히 계획적으로 규정했다. 피고인이 식칼을 미리 가방에 넣었다는 사실, 피해자의 가족 전체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그 집으로 향했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를 먼저 살해한 뒤 남동생, 이어 이모 씨에게 순차적으로 범행이 이어진 방식. 이 흐름은 즉흥이나 충동이 아니라 하나의 의지가 관통하는 구조였다는 것이 검사 측의 논거였다. 재판부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특별 가중 요소로 계획적 살인 범행과 잔혹한 범행 수법 두 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 측이 집중한 지점은 달랐다. 피고인의 인격 구조였다. 판결문은 피고인을 정서가 불안정하고 욕구 좌절과 분노감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정서불안정성 인격을 가진 자로 기술한다. 이 표현은 재판부가 직접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변호인 측은 이 성격 구조가 범행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병적인 분노 조절 장애, 관계 상실에 대한 과도한 반응, 현실 인식의 왜곡.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악이나 냉혹한 계산과는 다른 차원의 범행이 아닌가.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었다. 군무이탈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았지만 가용한 모든 감경 요소를 법정 위에 올려놓았다. 가능했지만 선택되지 않은 길이 하나 있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 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상한을 가중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의무가 아니었다. 재판부는 여전히 유기징역의 범위 안에 머무를 수도 있었다. 법기술적으로는 그 선택지도 열려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피해자가 셋이었다. 사망한 피해자, 신체 일부를 잃은 피해자, 강간 피해와 자상을 동시에 입은 피해자. 피해의 성격이 살인, 살인미수, 특수강간으로 각기 달랐으며 그 각각이 독립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라 복수의 범죄가 하나의 형량 안에 흡수되더라도 재판부의 시선은 그 무게들을 하나씩 통과했다.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전과가 없다는 사실, 정서적 취약성을 지닌 인격이라는 사실. 재판부는 이것들을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종합한 결과가 불가피였다. 감경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난 뒤에도 재판부가 도달한 자리는 같았다. 변호인이 제시한 길은 법원 기록 위에 남아있다. 다만 재판부는 그 길 위에 서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판단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은 끝에 하나의 단어가 선택됐다. 영구히. 판결문은 선고형을 결정하는 대목에서 한 문장을 쓴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재판부가 이 문장에 도달하기까지 판결문 안에는 하나의 검토 경로가 있다. 감경 요소를 먼저 놓고 가중 요소를 그 위에 얹은 뒤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파트는 그 경로를 순서대로 따라간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기술했다.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재판에서 양형 이유를 설시하는 것은 판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설명하는 행위다. 재판부는 왜 이 형을 선택했는지를 읽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순서 있게 기록해야 한다. 먼저 재판부가 인정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국무이탈 기소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초범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 두 가지를 외면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피고인이 정서불안정성 인격을 가졌으며 그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적었다. 병적 취약성이 범행의 배경이 됐다는 맥락을 재판부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시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범행의 경위가 문제였다. 피고인은 식칼을 미리 가방에 넣었다. 이 단어 하나가 판결문 전체를 관통하는 무게를 지닌다. 충동적으로 주변의 물건을 집어든 것이 아니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그 물건을 가방 안에 넣는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이것을 계획성의 징표로 읽었다. 특별 가중 요소 첫 번째,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의 방법이 두 번째 문제였다. 어머니의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었다. 등을 찔렀다. 15살 남동생의 몸을 10곳에 걸쳐 찔렀다. 이모 씨에게는 강간을 저지른 뒤 경찰이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복부를 찔렀다. 재판부는 이 수법의 성격을 잔혹하다고 규정했다. 특별 가중 요소 두 번째, 잔혹한 범행 수법.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별 가중 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형량 상한을 절반 가중할 수 있고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야 한다는 것과 같지는 않다. 이 지점에서 재판부는 다시 한번 전체 사정을 들여다본다. 피해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남모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49살이었다. 그녀가 한 일은 딸을 지키기 위해 문 밖에 서 있었던 것이었다. 남동생은 비장, 신장, 췌장 일부를 잃었다. 15살의 몸이었다. 이후의 삶에서 그 수술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모 씨는 강간 피해와 복강 내 출혈을 함께 입었다. 신체의 상처와 존엄의 침해가 동시에 가해졌다. 판결문은 이 피해들을 나란히 기술한 뒤 피해자들과 유족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쓴다. 재판부는 또 하나의 문장을 남겼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문장은 선언이다. 그러나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의 핵심을 어디에 놓았는지를 드러내는 문장이다. 피고인의 인격적 취약함, 반성의 태도, 초범에 가까운 전력.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생명이라는 기준 앞에서 그 무게가 달라진다. 삶의 절대성을 침해한 행위 앞에서 감경의 논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재판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문장으로 내놓았다. 결론은 무기징역이었다.
사형이 아닌 그러나 유기징역도 아닌 자리였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그 이유가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재판부가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는 결론이 말해준다. 전과 없음, 반성, 인격적 취약성이라는 사정들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것들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한 칸 내리는데 작용했을 수 있다. 재판부의 내부 경로는 판결문 밖에 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하다.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 이 세 단어가 나란히 놓인 문장은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선택 중 두 번째로 무거운 것이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그것이 불가피했다고 썼다. 다른 길을 검토했고 그 길 위에 서지 않기로 했으며 이 결론 외에는 남지 않았다는 고백.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은 그런 의미로 읽힌다. 판결문은 불가피하다는 말로 끝난다. 불가피함이란 다른 선택지를 검토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을 확인했고 인격적 취약성을 인정했으며 전과가 없다는 사실도 기록에 남겼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저울 위에 올린 뒤에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 사건이 남기는 질문은 형량의 적절성이 아니다. 한 인간의 분노가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의 생애를 돌이킬 수 없이 꺾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앞에서 법이 할 수 있는 일과 끝내 할 수 없는 일 사이의 거리. 판결은 선고됐다. 피해자들의 시간은 계속된다.